자, 243페이지 그 10번 도로를 같이 볼 때도 그렇게 합니다. 도로 보세요. 여러분 도로. 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도로는 그 가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실무에 나가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243페이지 그 조문을 제가 현장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 수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설명 들으면서 건축법상 도로가 무엇인지를 익숙하게 이해도 하고 또 익숙하게 개념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가 됩니다. 도로. 자,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자, 첫 번째 원칙이 이렇게 됩니다. 원칙이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과 그리고 차량의 통행이 모두 가능한 그 소요너비 4m 이상, 소요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이제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이 가능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 요건이고 보행만 가능하다면은 이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행만 가능하다면은 이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여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 통행은 상대적인 요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보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너비를 법은 1m로 본 거예요. 그리고 차량 통행을 위한 너비를 3m로 보고요. 그래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해야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 너비는 4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라 하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요너비 4m 이상인 도로와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함이 원칙인데, 자, 여기 이제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산으로 도로가 올라가면 경사각도가 커지잖아요. 자, 경사각도가 커서 즉 지형적인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고한 구역은 너비, 이 너비가 3m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형적인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고 지정 공고된 구역은 너비 3m 이상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도로의 끝부분이 막히면은 막다른 도로잖아요. 막다른 도로, 통과도로가 아니고. 자, 끝부분이 막힌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너비가 2m 이상이어도, 이 너비가 2m 이상이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자, 막다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 요건이 그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봐요. 해당 도로의 너비, 막다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서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라고 해서 자, 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설명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가 끝부분이 막히면은 이 부분의 도로는 통과도로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통과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가 되는 거죠.
자, 이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이죠.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이 너비가 일정한 너비 이상이 나오면은 이제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재 보십시오.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외워야 돼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이 길이가 10m 미만이면은 이 너비가 몇 미터? 그렇죠. 2m 이상. 2m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로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부터 35m 미만까지라면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이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부터 35m 미만까지는 너비, 이 너비가 몇 미터? 그렇죠. 3m 이상, 3m 이상이면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은 네, 35m 이상이면은 이 너비가 6m 이상, 6m 이상이 되어야 건축성 도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가 건축성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너비가 일정한 너비 이상이 되어야 건축성 도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건축성 도로에 대한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 설명을 좀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43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교재 부분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책 좀 넘깁니다. 244페이지 오시면은 자, 면적 등에 관한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면적 등에 관한 정리가 나와 있고요. 뭐 대지 면적이라든지 지정 건축수이라든지 그리고 후퇴 건축선 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건축수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네, 건축수는 지금 설명을 드리죠.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대지 면적이나 건축 면적 이런 것은 참고만 일단 해둬요. 바닥 면적도 그렇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교재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오셔서 그 교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건축선 설명을 할게요. 자, 건축법상 건축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네, 건축선이란 그 대지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줄여서 이제 건축선이다라고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우리 건축법상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지정하냐 하면은 건축법상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위 너비가 몇 미터죠? 4m 이상,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4m 이상이니까 이 도로가 뭐 40m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너비가 50m인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건축상 도로의 소위 너비 4m 이상 도로,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있다면은 대지가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 반대쪽에도 뭐 도로 건너편에도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가 있겠죠. 있으면은 자, 건축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함이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이 대지하고 이 도로의 경계선 이것이 건축법상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쪽에도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걸 건축선으로 하고 건축선은 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기 때문에 이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되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라면 이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1mm도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도로로 이렇게 돌출하여서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 허용 한계선을 그어두게 되는데 그것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건축선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 서울의 강남대로 주변에 있는 빌딩, 테헤란로나 뭐 강남대로 주변에 있는 빌딩이 아주 높고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건축주들이 자, 이렇게 이제 뭐 50정, 40정 이렇게 빌딩이 있으면은
1층부터 2층은 자동차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3층부터 도로로 돌출해서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3층부터 돌출해서 건축을 해버리면은 1년에 뭐 수백억의 그 임대료 수입이 추가될 수 있다고요. 그럼 또 반대쪽에 건축주도 그냥 있지는 않겠죠. 반대쪽에 건축주도 이게 건축, 이 3층부터 이제 건축으로 돌출해서 이렇게 도로 위에다 건축을 해버린다면은 내 땅 한 평 없는 일반 시민들은 이 강남대로를 걸어가면서 이제 건축물이 도로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늘 한 점 볼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도로 위 공간이.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 돌출될 수 없도록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서 이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은 이 건축선에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을 제한할 목적으로 건축선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면서 내 땅 한 평이 없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선에 의해서 그 건축수를 넘어서 건축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건축법상 건축수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수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건축수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일단은 자, 두 가지. 여러분, 저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건축상 도로의 소요도입이 미달되는 2m 도로예요. 소요도입이 미달되죠. 건축상 도로의 소요도입은 4m 이상이 원칙인데 4m에 미달되는 2m 도로의 양쪽에 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은, 자, 이때는 건축수에 어떻게 지정되냐면은, 이때 건축수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소요도입이 미달되는 도로에 건축수의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은,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수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렇게 돼요. 중심선 기준이에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를 양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쪽으로.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즉 오른쪽, 왼쪽 모두 양쪽으로 소요 너비가 4m잖아요. 소요 너비의 2분의 1, 그럼 몇 미터죠? 2m죠. 건축상 도로의 소요 너비 4m의 2분의 1, 2m를 후퇴하는 거죠. 근데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몇 미터를 후퇴하죠? 2m, 2m를 수평으로 후퇴해서 그 후퇴된 점들을 연결합니다. 이것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양쪽으로 후퇴해야 되니까 또 중심선으로부터 왼쪽으로도 이쪽으로 2m를 후퇴하는 거죠. 2m가 후퇴된 부분에, 중심선으로부터 2m가 후퇴된 부분의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쪽에서 건축선이 되는 거죠.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쪽 외워버려요.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죠?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m씩을 각각 후퇴한 부분의 점들을 연결해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고요. 이때 건축선하고, 이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제가 빗금 치고 있죠.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 면적, 이쪽도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대지 면적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로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의 건축은, 모든 건축물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건축선 안쪽에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각각 후퇴해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되고,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3m 도로예요. 3m 도로. 건축상 도로의 소요너비 4m에 미달되는 3m 도로인데,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한쪽 방향에만 대지가 있어요. 한쪽 방향에 대지가 있고, 반대쪽에는 이거 하천이 하천. 이쪽에는 하천이거나 하천 아니면 철도의 선로부지, 철도, 하천, 철도의 선로부지이거나 경사지, 건축할 수 없는 경사지 등인 경우에는 이때는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하천이나 철도,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 이게 기준입니다. 하천, 철도,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수평으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 거리가 몇 미터죠?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 거리니까 4미터죠. 이제 하천이 있는 쪽, 하천, 철도, 경사지가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 거리, 즉 이렇게 4미터를 후퇴합니다. 4미터를 후퇴해서 그 4미터가 후퇴된 부분의 점들을 연결하면 이것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고요. 이때도 이제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사이의 면적, 제가 피금 치고 있죠.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해서 제외 그렇게 되고요. 그 건축선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 처음 들으면은 좀 낯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제 반복될 테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인문과정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네, 당겨서 그 용어들을 네, 익숙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자 건축법상 건축설이란 대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요너비 4m의 미달되는 도로 양쪽 방향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을 각각 양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소요너비 미달되는 도로 한쪽 방향에만 대지가 있고 반대쪽에 하천, 철도, 경사지 등이 있으면 하천, 철도, 경사지 쪽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즉 4m를 후퇴한 부분의 점들을 연결하면 건축선이 되고 이때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전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용어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인문과정 교재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들어두고요. 알겠죠? 그냥 들어두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공부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협정 제도가 있어요. 건축협정을 배웁니다. 건축협정. 자, 기본적인 개요만 설명드릴게요. 자, 건축협정이 뭐냐면은, 건축협정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상 도로의 소요너비는 몇 미터죠? 네, 4m 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도로가 뭐 40m 도로에 이렇게 대지가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토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A, B, C, D, 4개의 대지가 있어요. 4개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건축부에서는 조금 이따 배울 텐데,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면은 이 도로에 최소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최소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이 접하는 길이가 1m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대지, D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m 이상을 접하지 못한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데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건축법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대지 모두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면은 전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주차장법상 이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 설치 대상이라면은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죠.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만큼도 건축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주차 공간이나 조경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에다가 이제 해당 대지가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안에서 이제 이렇게 건축을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지는 A, B, C, D 4개지만 D 대지는 건축할 수 없고요. A, B, C 대지에 각각 건축을 건축해서 연면적이 각각 1,000제곱미터씩 건축이 가능하다면은 합하면은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로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건축 협정이 뭐냐면은 건축 협정이란 이런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 등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이 전원 합의. 그러면은 A, B, C, D 이 4개의 토지 소유자 4명이 사인이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이 4개의 대지에서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함께 건축을 할 것을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이 되는 거죠. 건축을 협정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함께 하기로 협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건축협정, 대수선협정, 리모델링 협정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 제목을 뽑아서 건축협정 제도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토지가 4개잖아요. 그죠? A, B, C, D 이 4명의 토지 소유자가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이 4개의 토지에다가 공동으로 함께 건축할 것을 협정하면은 이제 건축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건축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손해가 있어야 됩니까? 이익이 있죠. 그래서 건축협정의 효과. 자, 건축협정을 하면은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제 건축법을 적용할 때 각각의 대지마다 건축법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이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건축법 일부 규정을 통합 적용해 줍니다. 건축법을 통합 적용해 줘. 건축 관련 일부 법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합 적용되니까 예를 들면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통합 적용되니까 이 4개의 대지 중 한 곳이라도 2m 이상을 접하면 건축이 가능해지니까 아까 1m만 접하여서 건축할 수 없던 D 대지도 건축이 가능해지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 안에 적용에 관한 규정도 통합 적용해 주니까 그 각각의 대지마다 적용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적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을 한 곳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적용을 한 곳만 하면은 나머지 적용을 하지 않는 면적만큼 건축물을 크게 건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통합 적용되기 때문에 이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도 한 곳만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축 관련 일부 법 규정이 통합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벽으로 건축하면, 맞벽은 그 2개의 건축물을 벽을 마주보게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맞벽 건축인데, 자, 이렇게 맞벽 건축 시,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 이 건축협정이 이루어지면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건축법이 통합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처럼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자, 적용을 4군데 해야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을 한 곳만 하면 돼요. 한 곳만 적용하면 되죠. 주차장도 한 곳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대지는 전부 건축이 가능한데 맞벽으로 건축하면 벽을 마주보게 건축한다면은 이제 벽이 하나, 둘, 세 개면은 A, B, C, D 4개의 빌딩을 이렇게 벽을 마주보게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각각 5,000제곱미터씩 건축이 가능하다면은 4개의 대지에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로 대규모 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협정하기 전에는 4개의 대지에 D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없었고 A, B, C 대지에 각각 1000제곱미터씩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를 건축했지만 건축 협정 이후에 건축을 하니까 2만 제곱미터의 빌딩을 각각 5000제곱미터씩 2만 제곱미터의 빌딩이 건축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 협정을 하는 거고요. 우리 건축부에서 이 건축 협정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은 3개가 있잖아요. 그죠? 3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주택과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앞으로 보전이 돼요. 그러면은 해당 지역의 개별 건축주들이 노후 불량 건축으로 된 건축물은 개별적으로 인유를 해야 돼. 그때 이제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건축부상 건축협정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고요. 출제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아셨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의 방법으로 건축과 대수성과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이 되고요. 건축협정을 하면은 건축 관련 법 일부 규정을 그 협정에 체결된 연접한 그 대지 전부를 대상으로 건축을 통합해주고요. 통합 적용해주고 그리고 맞벽으로 건축할 때는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건축 협정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합건축 제도가 있습니다. 결합건축. 자,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건축법상 결합건축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입문과정에서는. 자, 결합건축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합건축 봐주세요. 네. 결합건축은,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결합건축은 이런 거죠. 한번 들어보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50m 도로예요. 50m 도로고, 자, 여기는 이제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럼 물으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준주거지역의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 얼마죠? 준주거지역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500% 이하 부분에서 각 시군 조례를 정하니까 이 준주거지역에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0%까지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때 A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 500% 원에서 200%의 용적률을 사용해서 건축을 한 거죠. 그러면은 법상 허용된 용적률은 500%인데 200%의 용적률로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죠? 300%의 용적률은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근데 B 대지의 건축주가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고요. 20층 빌딩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빌딩의 건축 연령이 40년, 50년이 된 거예요. 그럼 건축 준공사를 받고 40년, 50년 지나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잖아요. 노후화되니까 임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공실이 생기고 임대 수입이 떨어져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그럼 이 노후 빌딩은 다시 철거하고 다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서만 허용돼요. 2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제도를 결합건축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합건축이 뭐죠? 용적률 통합 적용입니다. 2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예요. 그러면은 A 대지와 B 대지의 소유자가 합의해서 A 대지가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 남은 300%를 매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층 빌딩을 B 대지의 건축주가 20층 빌딩을 인용할 때
조례로 이 대지가 허용한 용적률 500%에다가 A 대지의 용적률 300%를 매매를 통해서 가져오면은 이 건물을 인용을 할 때 용적률 800%를 정해서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본래 20층 빌딩인데 용적률 800%를 정해서 3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면은 10개 층을 더 건축했잖아요. 이 10개의 층을 일반 분양해서 건축물을 인용하는 비용을 상당한 부분 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서울시내의 노후 빌딩을 인용을 할 때 두 개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서 건물을 높게 건축함으로써 건물을 인용을 할 때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결합 건축 제도입니다.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 안에서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뭐죠? 결합 건축.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 방법으로 두 개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건축하고 함께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또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제도,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 그리고 건축선,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2교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건축급상,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